섬나라 1번. 과거에는 고립을, 이제는 군사적 개입을 선택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문제로 돌아가면 여전히 일본과 해결해야 할 게 많다. 두 나라 관계는 거의 드물기는 했지만 심지어 가장 좋을 때조차도 단지 의례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2015년 초반 미국, 한국, 일본 세 국가는 북한에 대해서 각자 수집한 군사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세부 협상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일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기밀 정보는 제한된 양만 넘길 것이라고는 주장을 밝혔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일본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기밀 정보는 제한된 양만 넘길 것이라고 주장을 밝혔다. 이는 곧 한국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거란 얘기다. 한일 양국은 아직도 영토를 놓고 분쟁 중이다. 그 대상은 한국 측에서는 독도라 불리우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우는 섬이다.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바위섬 주변에는 훌륭한 어장이 형성돼 있다는데도 부근에는 가스전도 있을 것으로 있는 데다가 이 바위섬 주변에는 훌륭한 어장이 형성돼 있는 데다가 부근에는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양국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나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식민 지배 기억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역사를 걸어왔다. 이 또한 이 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일본인은 섬정족이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 대다수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는 4개의 큰 섬에 살고 있다. 6,848개의 군소섬들에서 소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열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은 혼슈로 무려 3,9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인 도쿄가 이곳에 있다. 최단거리로만 봐도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193km나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웬만한 해선 침략을 받지 않는다. 중국만 해도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804km가량 떨어져 있다. 물론 러시아 영토가 조금 더 가깝지만 혹독한 기후에다 오츠크 해 넘어 거주민마저 희박해서 러시아군은 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1300년대 중국 대륙은 물론 1300년대 중국 대륙은 물론 만주나 한반도까지 휩쓴 몽골은 일본을 침공하려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침공 때 혼이 나서 돌아갔고 두 번째 폭풍우가 몽골 함대를 집어삼켜버렸다. 이를 두고 일본인들은 신풍이 대한해협의 바다를 노하게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쪽과 북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동쪽과 동쪽으로부터는 태평양밖에 없다. 이런 시선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니폰, 즉 태양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했다. 동쪽을 바라며 보면서 수평선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매일 아침 그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양이다. 가끔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을 제외하곤 일본은 근대 세대가 도래할 때까지 국내 문제에만 신경 써도 됐다. 그리고 근대 세계가 다가오자 처음에는 밀어냈지만 결국엔 만나러 나섰다. 언제 그 수많은 섬들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기 617년 중국의 황제에게 한 일본 고관이 보냈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편지가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의 황제인 내가 태양이 지는 곳에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오. 건강하신지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황제인 내가 태양이 지는 곳에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건강하신지요. 기록에 따르면 중국 황제는 이런 뻔뻔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이 주요한 선들로 여전히 느슨하게 묶여 있을 때 중국의 황제는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상황은 거의 16세기에 이를 때까지 바뀌진 않았다. 일본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넓으며 유럽 대비해서 프랑스나 독일보다 넓은 면적이다. 하지만 국토의 4분의 3은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다. 특히 산악지대는 13%만 집약 농업을 적합하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일본인들은 연안평화나 산둥성 위에 약간의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된 내륙지대에 밀집해 살았다. 일본의 산악지역이 많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평지가 부족해 배를 다닐 만한 하천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강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 교육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은 해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숱하게 많은 선들이 해안을 따라 교육을 하면서 서로 연결하거나 약탈하거나 싶더니 수세기의 고립 시기를 끝나자 한반도를 정복하러 나섰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은 이미 세계 3위의 해군을 보유한 산업 강국이 되었다. 1905년에는 해양과 육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러시아마저 무릎 꿇렸다. 그러나 이 나라를 고립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했던 바로 그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이 이제는 세계에 뛰어들지 않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일본은 고국 국가가 되기에는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석탄은 품질이나 매장량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석유도 아주 적고 천연가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고무 공급량도 부족하고 기타 광물의 생산량 또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비록 연안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중이지만 해저에서 귀금속을 캐낸다고 해도 그 사정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진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가스 수입국이자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특히 철과 원유 같은 원자재에 대한 갈망은 일본으로 하여금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을 미친 듯이 들쑤시고 다니게 했다. 일찍이 일본은 1995년 대만을 점령했고 이어 1910년에는 한반도를 합병했다. 이후 1931년 만주를 점령하더니 1937년 중국 땅을 전반적으로 침공하기에 이른다. 마치 도미나가 차례로 넘어가듯이 팽창하는 제국과 중과하는 인구는 더 많은 석유와 더 많은 석탄, 더 많은 광물과 고무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요구했다. 유럽 열강들은 유럽 내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일본은 인도차이나 북부를 침공했다. 그러자 당시 일본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던 미국은 일본이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석유 금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일본의 답변은 진중한 공습이었다. 그리고 미얀마와 싱가포르, 필리핀까지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종횡무진 휩쓸어 갔다. 이는 어마어마한 팽창이었다. 그저 미국과 겨누는 차원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원과 예컨대 미국도 자국의 산업을 위해 필요했던 고물을 싹쓸이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20세기 공룡국가 미국은 전면전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는데 이번 역사상 이 최악의 재앙에도 지리적인 조건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히로시마는 군사적으로 일본 제국의 매우 중요한 근거지였다. 일본군 제2사령부가 있었으며 통신기지와 병참기지 역할도 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선들을 하나하나씩 돌며 그 비용을 들여가며 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는 류크 제도의 오키나와를 점령했다. 이때 미국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적의 적군과 수륙 양용 침공으로부터 4개의 주요 섬을 지킬 준비가 된 광신적인 적들이었다. 여러모로 보나 미군이 큰 손실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사실 일본 본토를 쉽게 공략할 수 있었다면 미국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미국은 도쿄로 가는 길목에서 싸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은 핵을 선택해서 일본에 투하했다. 인류의 집단적 양심에 새로운 공포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방사능 낙지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항복을 이끌어냈고 미국은 일본이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새로 탄생한 일본은 특유의 독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30여 년 만에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은 과연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인가? 하지만 이 나라가 본래 갖고 있는 호전성과 군국주의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돌무덤 아래 기진맥진한 민심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을 뿐이다. 이렇게 좋은데? 이번의 전후헌법은 일본으로 하여금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등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일본의 자위대는 전쟁 전 군대의 희미한 그림자였다. 미국은 전후 협상에서 일본군의 방위비 지출을 GDP의 1% 이내로 제한한 것과 더불어 수만 명의 미군을 일본 땅에 주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내었다. 현재에도 13만 2천 명의 미군이 여전히 일본 땅에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희미하게나마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민족주의가 감지되었다. 일본에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노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를 받아들인 준비가 안 된 보다 젊은 세대가 있다. 전후 세계에서 이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의 많은 자손들은 태양 아래서 자연스러운 자리를 잡기를 바랐다. 헌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입장도 정해졌다. 그리하여 자유대는 조금씩 현대식 전투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현상은 중국의 부상이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그만큼 가중화되고 있다. 동시에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이 더욱 절실해진 미군은 일본의 재무장을 받아들이는 채비가 되어 있다. 금세기 들어 일본은 동맹국들이 해외 파병에 자위대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도록 국방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보다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이를 실행하고자 아예 헌법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3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잠재적 적을 적시했다. 즉 중국은 현 상황을 강제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해오고 있다라고
일본은 헌법 2조 9항 정부가 자위대를 미국에 파병하는 것을 해외에 파병하는 것을 어렵게 해놨다. 그래서 아베 내각은 구항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이제 일본이 이 지역에서 좀 더 대담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헌법 개정에서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 특히 집단 안보와 한 축으로 동맹을 지원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특히 집단 안보의 한 축으로 동맹을 지원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2015년 일본 방위비는 유례없이 큰 규모로 책정되었다. 그 규모의 대부분은 해군과 공군의 장비의 현대화에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구입도 포함됐다. 2015년 봄 일본 정부는 일명 헬리콥터 수송 구축함이라고 하는 정보를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라면 이내 눈치챘을 것이다. 이 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공모함으로 사용되다가 1945년 항복과 함께 사용이 중지된 당시의 항공모함만큼 덩치가 크다는 사실을 이 전함은 고정익 항공기, 동체가 날개에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 수송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국방부 장관은 이것은 항공모함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오토바이를 사놓고 오토바이처럼 타지 않을 것이니 자전거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는 일본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최고의 고민은 중국. 이제 주변국에서 친구를 찾아야 한다. 일본이 번쩍대는 이런저런 신무기에 돈을 쓰는 행동의 의도는 그것이 배치되는 지점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열도의 주요 부분을 방어하고 있는 오키나와 군사시설은 앞으로도 더욱 개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13년 중국과 선언할 확대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감시하는데 보다 큰 유연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영토의 주장을 겹치는 구역에서 현재 일본의 실효적 지배 중이지만 중국 또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명 센카쿠 또는 다오다오 제도가 있다. 유쿠 제도의 일부이기도 한 이 지역은 특히 민감한 것은 적대적 세력이 일본의 중심으로 접근하면 이곳을 꼭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은 일본에게는 상당한 해양 영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저에는 개발 가능한 가스전과 유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곳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언한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은 공교롭게도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과 겹친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지나는 어떤 비행 위치에도 필히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위권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의 대응은 이 말을 무시한 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아예 이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언제라도 최후 통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또한 홋카이도 위쪽에 위치한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게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러시아는 이곳이 쟁점화된 것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일본이 중국과 다투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쿠릴 열도에는 대략 1만 9천여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록 풍부한 어장에 위치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냉랭한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황은 더욱 차갑게 고착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더욱 밀착시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라는 존재다. 특히 오키나와 주민들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미군의 주둔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구의 감소에 중국의 의료까지 더해지는 마당에 이런 식의 전후 미일 관계는 보다 평등한 기반 위에서라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통계 분석가들은 이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본의 중국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현 출생률이 지속되면 2110년에 이르면 1910년대 수준인 5천만 명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도를 강구하는 중이다. 최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젊은 커플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 싱글 남녀들에게 만나서 먹고 마시고 궁극적으로 아이를 갖게 하는 이른바 콩카츠라는 파티에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민 또한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사회라서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반면 중국인은 적극적으로 불어 13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매파적인 관점에서 재무장을 시도하더라도 일본은 우선 주변국에서 친구를 찾아야 할 필요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세 나라 간에 앞서 말한 정보교류의 협정 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삼각관계가 형성돼 있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서로 풀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는 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이어간다 해도 중국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미국 칠함대도 도쿄만에 여전히 머물 것이라는 얘기이며, 태평양과 중국해를 드나드는 길목을 지키는 미군 잠수함들도 여전히 오키나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경유가 휘몰아칠 수도 있다.